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네, 예,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LA 총영사관의 손성수 영사라고 하고요. 저희 LA 총영사관하고 그 많이 아시는 이제 아테지어 우리 경제 컨소시엄인 페이스, 그다음에 잡코리아 USA 저희 세 개 기관이 함께 준비해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시대의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다시피 세 번째 차례고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보스턴 대학교 최경식 교수님께서 잠시 후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어,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주 세미나는,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 주 세미나는 비즈니스 회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금, 동영상이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 우리 다이애나 카운슬러께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다이애나 카운슬러께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함께 사회를 봐주실 다이애나 카운슬러님을 직접 본인이 소개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 비영리 단체 비즈니스 카운슬러를 맡고 있는 정다혜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팀은 하는 일이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정부의 올바른 혜택 같은 거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정보 조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거와 관련한 상담 및 카운셀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 필요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몇 가지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서 나와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랑 그랜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주로 LA 카운티나 LA 시티에 위치한 비즈니스를 위주로 제공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렌지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 쪽에서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그랜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 같이 공유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먼저 잠시 7가지 정도를 모아봤고요. 혹시 그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로스 알라미토스라는 시리에 위치하신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 최대 5,000불짜리 그랜드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만료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 비즈니스가 프로핏 비즈니스이신 분들, 그리고 로스 알라미토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인플로이가 2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이신 분들은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시럽 애나하임 시리에 위치하신 분들께서는 최대 10,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 또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라튼 시리에 위치하신 비즈니스 사업자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최대 10,000불이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기 시리얼 플로트 그랜트 프로그램은 프로핏 비즈니스나 비영리 단체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플러튼 시리에 포함된 걸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운영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비즈니스를 상대로 주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생각하실 게 내 비즈니스가 시리 안에 있냐, 카운티 안에 있냐,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최대 만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디스트릭트 4, 오렌지 카운티 디스트릭트 4라고 하시면은 플러튼, 애나하임, 터스튼 이런 얼바인까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 주신 비즈니스 분들 중에 많이 플러튼이나 얼바인이나 터스튼 쪽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되시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LA 카운티에서 그 최대 15,000불 주는 그랜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소식 받았는데, 저번 주까지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한인 비즈니스가 당첨되셨대요. 그래서 당첨되신 한인분들께서, 최대 15,000불 그랜트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받지 못하셨고, 이번 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라운드 3가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신청하시면은 또 기회가 있으시니까, 안 됐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나와 있는 그랜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것 또한 최대 10,000불까지 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이고 8월 31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최대 49명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PPP나 EIDL을 받으신 분들은 프라이어리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된 건 아니거든요. Not eligible for the grant라고 하긴, 네, Riverside County Grant 프로그램은 PPP나 EIDL 받으신 분들은 아마 해당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그랜트 프로그램도 솔직히 PPP와 EIDL 받으신 분들은 프라이어리티는 아니라고 하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랜트처럼 안 된다라고는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으셨어도 신청해 보시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비즈니스 한에서 최대 2,500불을 주는 그랜트 프로그램 또한 10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최소 1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100명 이하의 비즈니스만 해당되며, 그리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W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게 최대 7,500불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데드라인 따로 없어요. 갖고 있는 펀드가 다 쓸 때까지 이건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리버사이드 시리 그랜트 프로그램은 5명 이하인 비즈니스에게만 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올해 1월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비즈니스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파이낸셜리 지금 힘들다라는 걸 프루프를 해야 돼요.
그 외에 제가 오늘은 7가지만 뽑아드렸지만 지금 그 외에 롱비치나 터스틴, 실비치, 그리고 라팔마, 브레나폴 디스트릭트 2, 그 웨스트미니스터, 그리고 디스트릭트 5, 카운티 오브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코스타메서, 헌팅턴 비치, 파운틴밸리 지역에 나온 그랜트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내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지금 해당 시리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여기고요. 다음은 손상수 연사님께서 연사자님 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애나 카운슬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요 자료들은 저희 총영상 홈페이지라든가 이메일로 또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다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실 보스턴 대학의 최경식 교수님을 제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식 교수님은 보스턴 대학에서 사이버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 앤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계시고요. 여러 응용과학 부서라든가 컴퓨터 과학 부서 보스턴 대학교 내 그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사이버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 서티피킷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차례 인터폴이라든가 아메리폴 서밋에서 강의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크라임 앤 사이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국제 저널을 지금 편집자로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연방 정부에서 펀드를 되는 사이버 크라임 프로젝트라든가 또 보스턴 대학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들, 특히 어떻게 하면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최경숙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크린 쉐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해보시면. 예. 스크린 쉐어가 됐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보스턴대학 사이버 범죄 수사와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는 최경식 교수입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에 연사로 초청해 주신 LA 총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코비드로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세미나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참석한 분들께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꿀팁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토론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염병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리고 정부기관 모두한테 해당하는 그런 큰 사이버 보안 문제가 뭘까? 특히 그 사이버 범죄, 스페시픽한 사이버 범죄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관련된 최근 리포트들 이렇게 다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신용카드 사기 그리고 랜섬웨어가 정답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비즈니스에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떻게 어려운 그런 난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토픽을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 300%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300%의 사이버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냥 베이직 스태티스틱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1초마다 8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가 생기고요. 매일 25만 개 넘는 그런 새로운 멜웨어. 그러니까 멜웨어는 어떻게 좀 브로드한 거죠. 바이러스를 넘어선 이제 모든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25만 개가 하루에 그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 3만 개가 넘는 새로운 그런 감염된 웹사이트를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14초마다 이 최근 통계입니다. 14초마다 사업체 공공기관이 랜섬웨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 기간 중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치료제 아니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피싱
그 피싱 어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부양 검사 사기,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쪽들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 되게 티피컬리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 19과 합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가짜 뭐 자선 단체들이 난무하고, 또 보면 저희들이 자택근무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그 사이버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자택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즈니스, 병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그런 랜섬웨어, 그런 어택이 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증폭되고 아주 급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의를 제가 답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 세이프티 체크리스트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되게 심플한 정답인데 한번 하나씩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른쪽 편에 보면 뭐 매니지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어떻게 매니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지금 소셜 미디어를 지금 매니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 프라이버시 세팅 같은 거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심지어 스마트폰 프라이버시 세팅이 있고,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 쪽에서 프라이버시 세팅, 뭐 프라이버시 세팅이 많죠. 뭐 인터넷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희들이 뭐 심지어 구글 웹 브라우저는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테크놀로지가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휴먼 오르가니즘처럼 안에 이제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메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여시나요? 아니면은 아시는 분이니까 지인 요 링크 좋네 클릭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시나요? 패치들 많죠, 요즘. 패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패치 일일이 다 업데이트 하시나요? 그리고 패스워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스트롱 패스워드라고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뭐 강한 패스워드는 뭐 letter, number, 그리고 special character, 그죠? uppercase, lowercase, special character 뭐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게 하시나요? 근데 이게 중요하나요? 의문점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컨비네이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결과는 컨비네이션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로어 케이스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컴보로 쓰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정말 훨씬 나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패스워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이가 중요합니다. length. 몇 자 쓰세요? 9자 미만, 9자 쓰시면요. 보통 우리가 크래킹을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보통 2시간 걸리죠. 크래킹 하는데. 그러니까 9자 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자가 좀 아이디어할까? 지금 룰 오브 덤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룰 오브 덤 그냥 저희들이 가장 레코멘드 하는 거는 조합이 잘 된 12캐릭터 이상입니다. 12자 이상이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콤보에다가 그리고 이게 의미가 되면 안 되고 뭐 당연히 1, 2, 3, 4, 5 그게 아직도 가장 파퓰러한데 왜 그렇게 쓰시면 그 바로 크랙되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뭐 길게 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서 조합이 잘 된 12캐릭터 이상. 그 정도면은 우리가 크래킹 툴 이제 블루투스 어택, 블루포스 어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랜덤 넘버를 막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크랙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 패스워드를 12개 미만으로 쓰시는 분들은 바꾸세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한번 해킹이 됐어요. 그거 다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절대 안 되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사항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왜 꼭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당한 패스워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남아있겠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쓰시잖아요. 홈 네트워크. 지금 거의 집에서 자택근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를 쓰시는데 그 홈 네트워크 한번 체크업 해보셨나요?
설마 아직까지 뭐 디폴트 네트워크, 뭐 엑스피니티 아니면은 뭐 컴캐스트 그대로 주는 대로 쓰시면 안 되죠. 그건 1초도 안 돼서 또 해킹 당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기후 세팅을 바꾸셔야 될 거고, 패스워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자 이상 바꾸시면 좋고, 당연히 인크립션 중요하죠. 그죠? 그 와이파이 요즘은 인크립션 다 됩니다. 인크립션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WEP는 쓰시면 안 되고, 그 베이직이에요. 요즘 WEP라는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금 좋은 라우터를 쓰시면은 인크립션 테크놀로지가 다 있기 때문에 옵션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텍션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쓰는 엄청나게 뭐 좋은 뭐 시큐리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좋은 패스워드를 쓰고 인크립션 테크놀로지만 써도 일단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본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백업 정말 중요하죠.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전 무조건 백업. 그러니까 백업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죠. 그죠?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도 되고, 뭐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을 해도 되고, 저는 심지어 페이퍼, 프린트아웃까지 다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업 가능한 것들은 백업 하시고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앤서를 드렸습니다. 이게 인터폴에서 레코멘드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be vigilant, 항상 경계하시고, be skeptical,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시고, 그리고 be safe, 안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웹서핑 하실 때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누구를 믿으셔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도 참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카드 프로드가 되게 많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 뭐 아셔야 되는 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카드 발급자 식별번호,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IIN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번호가 있죠. 그죠? 은행 뭐 식별번호, 그 빈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어느 신용 카드에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송금한다든가, 뭐 저희들이 결제를 했었을 때 어떤 카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0대 미국 신용카드 발급 기간 각각 이렇게 예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유명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하나 대형 뭐 발행사가 광범위한 그런 신용카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또 수많은 또 넘버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넘버들이 또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넘버들이 왜 중요하나? 그러니까 뭐 스위프트 코드 해킹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스위프트 코드 해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송금을 하는데 뱅크에 쓰는 그 스위프트 코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코드들을 해커들이 변경을 하죠. 변경을 해서 라우스를 바뀌어서 다른 뱅크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뱅크로 돈을 보냅니다. 그런 해킹 인시던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간단하죠. 지금 여기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어떤 카드 홀더가 와가지고 뭘 하나 사면은 이제 몰천에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벤더 그걸 이제 돈을 트랜스퍼하는 크레딧 카드 이제 네트워크로 트랜스퍼를 해주고, 그러면은 뱅크에서 뭐 이슈를 하겠죠. 그 돈이 일단 있나 없나, 크레딧 라인이 되는지 안 되나, 그런 거 이제 보고, 그래서 오토리제이션을 줍니다. 그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된 후에는 그러면 여기 돈이 그만큼 이만큼 금액이 있으니까 다시 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제를 하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럼 다시 그대로 역추격식으로 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 우리 쓰는 이제 뭐 그 머신들, 그러니까 머리 결제하는 머신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물품을 가지는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그런 트랜잭션인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크라임은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인터넷 카드 프로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러면 서스펙트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물품을 사는 사람이 서스펙트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 해커들, 그죠? 해커들이 이 트랜잭션 중간에 끼어서 돈을 리라우링을 한다든가 바꾸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파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누가 가장 빅텀이 많이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인터넷 카드 프로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프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19년도 IC3 리포트에 의하면 보시면 over 60 있죠. over 60 여기 over 60에 보면은 뭐 토럴 카운트도 많은데다가 여기에 보면 일단 monetary loss 그러니까 실질적 금액의 상당히 큰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835 million dollar. 그러니까 다른 AG 그룹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면은 연금도 나오고 이렇게 좀 풍부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빅텀이 많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그 Federal Trade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은 데이터 유출과 신원 도용 그 보고서, 그러니까 작년 5년간 동안에 2배로 늘었고요, 일단. 그 중에서 누가 그러면 취약점을 가장 많이 보이는가? 여기 보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대죠? 30에서 39, 39세. 그러니까 어떻게 밀레니엄 세대가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쉽게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연령에 비해 정보가 유출될까 또 두려워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보통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테크놀로지가 아주 익숙하면서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쓰고 그러면서 또 내가 빅팀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꼭 취약점이 많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본인이 빅팀이 될 수 있는 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리포팅을 많이 한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 교통 취약점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제 직장을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나이죠, 그죠? 30에서 39, 그 39세까지, 39세까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어떻게 지금 인포메이션, 본인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쉐어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테이시 나옵니다, 그죠? 그럼 가장 취약한 스테이시 누군가? 이 캘리포니아가 3등이 아닌데 원래 캘리포니아는 항상 1등입니다. 사이버 범죄도 1등, 범죄에 대한 건 다 1등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3등이냐 하면은, 지금 레이스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파퓰레이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스테이시 정말 크기 때문에, 프리퀀시는 엄청 많지만, 여기 보면은 절대적으로 많죠. 그죠? 타주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레이스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3등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 크라임, 이게 지금 ID 데프트 같은 경우, 지금 크레딧 카드 프로드 같은 경우 지금 3위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로 따졌을 때도 캘리포니아가 항상 높습니다. 재밌게도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 세 주가 항상 사이버 범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점을 보이는 그런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 데프트는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인터넷 모든 범죄, 해킹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생각했을 때도 이 세 개의 주가 상당히 취약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보면, 내 주위에는 항상 사이버 범죄자들이, 해커들이 주위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또 리포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빅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모르시잖아요. 이 빅텀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정말 당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프로드 종류죠. 뭐 내가 아이템을 샀는데, 뭐 이렇게 뭐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000원짜리가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뭐 랩탑을 시켰는데 뭐 보면 폰북이 하나 배달이 되고 그거 다 범죄죠, 그죠? 프로질런 스킴인데 이제 그런 경우 뭐 옥션 프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컨슈머 프로드 리포트.org라고 거기에 일단은 무조건 리포트를 해주시고요. 모든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빅티미제이션은 IC3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크라임 컴플레인 센터. 처음에 이렇게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FBI에서 가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히 ID theft, 인터넷 프로드 이쪽 관련된 빅티미제이션 되신 분들은 여기에 꼭 파일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IC3 리포트에서
지금 어떻게 뱅크 인더스트리 그리고 여기 이제 로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 섹터들하고 같이 만든 이렇게 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막 팀을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었을 때 80% 솔루션. 그러니까 컴플레인 그 리포트를 안 하시면은 저희 정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빅팀이 당하시면 꼭 파일 해주시고 그리고 hopefully 그 지금 에이전시 지금 저희들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 에이전시가 도움을 줘서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꼭 여기다 파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레코드를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로컬에 전화를 하면 로컬 폴리스에서는 우리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니면은 금액이 모자랍니다. 뭐 다양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리포트 하십시오. 일단 리포트 하시고 그리고 스테이트 레벨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떠니 서비스에 해도 좋고요. 거기 가면 또 유닛이 있습니다. 일단은 레코드를 어떻게 하든 로컬과 스테이트 폴리스에 남기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이제 인슈런스 클레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이버 인슈런스 요즘은 어느 정도 되는 이제 큰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비싼 거는 아닙니다. 물론 기업의 사이즈에 비해 그리고 또 저희들 기업의 성질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같은 걸 하냐, 특히 유로피언 컨트리하고 딜을 하냐 안 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GDRP라고 그죠? 그 General Regulation Protection 그 로 같은 게 있어서 만약에 개인 정보, 커스터머의 개인 정보가 리킹이 됐을 경우에 엄청난 금액의 손해 금액을 물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을 다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이버 인슈런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에버리지가 1년에 한 1,500불, 1,60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트레이딩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많이 거래를 많이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shippers 그죠? 이렇게 뭐 많이 물품들이 못 받았다 뭐 이런 쪽이면은 shippers들한테 여기 보면 USPS 그리고 UPS, FedEx 이런 쪽도 한번 컴플레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또 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리포팅 해야 되는 곳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냥 경찰에 한번 딱 전화해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트랜스내셔널 크라임이다 보니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상당히 이렇게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파일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베터 비즈니스 뷰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뭐 펼쳐서 하실 때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BBB에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물품을 사지 마세요. 프로텍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숙지사항이죠. 저희들이 컨슈머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회사에서 빅 트레이드를 한다 뭘 한다 근데 그레이트 딜이 왔어요. 근데 BBB에 쳤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뭐 페이크 크레딧 카드가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 구분해요? 교수님? 이러면은 이게 그냥 디자인으로 봐서는 구분이 전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코비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브레이킹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보면 강도짓을 하는 거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메일박스에 거를 막 훔쳐가고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지금 특히 이스트 코스트에. 그래서 일단 한번 그 개인 인포메이션을 빼내기만 한다면 또 다양하게 크레딧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아주 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이버만도 생각을 하는데 가장 티피컬한 게 덤스터 드라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찰 용어로. 쓰레기통을 뒤져보는 거죠.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슈레를 해주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이게 디자인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 지금 뭐 크레딧 카드 얘기하는데 일반 아이디 같은 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도 이게 페이크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경찰 기관에서 이제 테스팅을 해봤죠. 페이크 아이디를 만든 거죠, 사실. 페이크 아이디를 해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다 통과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얼굴이죠. 같은 얼굴이 디프런 인포메이션이죠. 다 통과하죠. 심지어 이건 실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꽤 플로리다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해커가 이 사람 인포메이션을 빼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을 뺀 것보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죽이고 또 뭐 청부업을 해가지고 또 검사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어떻게 포머 경찰관인데 그 사람 얼굴 여기 집어넣고 이 드라이브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딴 것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결국은 끝에는 잡힌 거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잡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는 훨씬 힘들겠죠. 뭐 이것도 보면 그냥 베이직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범죄자들은 저희도 좀 잡기가 힘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충 일하는 범죄자들은 좀 잡기가 쉽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대칭, 그죠? 이게 카드를 딱 봤었을 때 이게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똑바로 딱딱 균열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대칭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뭐 어떻게 보면 그 범죄자들이 숙제를 안 하죠. 기본 숙제를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멕스는 3으로 시작하고 비자는 4로 시작하고 마스터카드는 5로 시작하고 디스커스폰은 6번으로 시작하는데 그걸 이렇게 뭐 섞어서 이렇게 까먹고 잘못 이렇게 하면 100% 잡히죠. 그죠? 그리고 매그네틱 스트립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차원에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드립니다. 좋은 매그넷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 범죄자들 좀 게을러 가지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주 싼 매그네틱 그 스트립을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스트립을 끌죠. 그럼 자기를 제거하면은 이걸 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뉴얼리 엔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 방법. 그래서 뭐 매그네틱 스트립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뭐 데미지가 많아 있거나 그럼 좀 한번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수증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립 그걸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매그네틱 스트립 이렇게 디코딩 액세스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은 결제를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매뉴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카드 번호의 마지막 4개 숫자가 그 리시트하고 일치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또 그게 미스매칭이 되면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코스메틱한 부분인데 홀로그램. 그러니까 홀로그램 이제 비자하고 그 마스터 그죠? 홀로그램 그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 앞면에 있고 아멕스는 그 상단 후면 그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위조를 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둔탁하고 그러니까 2D 정도 모양이에요. 샤이니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명 스트립이죠. 그 뒤편에 이렇게 딱 넘기면은 그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좀 딱딱한 거 그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똑같이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그 재료를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잘 만져보시면 이게 이렇게 원래 입체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헤비한 그 띡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다. 그러면은 뭐 신원 도용 및 그 위조 가능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경찰을 바로 부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커스텀 앞에서 너무 이러시면 안 되니까 한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뭐 직불 카드 사기는 말씀드린 이유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근데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잡기가 힘들다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범죄자들이 인터넷 프로드나 아이디 뎁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선불 카드를 많이 사죠. 아니면 기프트 카드를 거의 많이 사죠. 그게 또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이디 뎁트 쪽이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페이롤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그런 인포메이션 다 보죠, 그죠? 그 인포메이션을 써가지고 남의 인포메이션을 테이크오버해서 뭐 크레딧 카드를 오픈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그게 이제 대부분인데
조금 최근에 가장 트렌디하게 많이 쓰여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크레딧 카드 프로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스트 아웃 그러면 이게 파열, 파산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버스트 아웃은 그러니까 개인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 패턴과 그러니까 확실한 사안 내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그냥 뱅크럽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용을 잘 쌓습니다. 잘 쌓아가지고 파산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산은 그러니까 개인의 카드 발급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초기 단계와 많은 또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한도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꽉 차고 나서는 돈 있는 대로 다 빼고 그다음 도망가는 거죠. 심플리.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많고. 그리고 신테릭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최신인데 또 위험하기도 하죠. 신테릭 어떻게 보면 인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신테릭 드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인조 아이디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건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의 신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없는 신분을 만드는 겁니다. 신테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미스터 이블 뭐 아니면 뭐 이름 아닌데 개가 있으면은 뭐 아니면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뱅크에 가요. 뱅크에 가서 일단 크레딧 하면 아니 아무 크레딧도 없잖아요. 그럼 디클라인 되겠죠. 그래서 또 6개월 기다렸다가 또 가서 또 디클라인 당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쌓여요. 그래서 사실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뭐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조금 나오는데 뭐 학생 비자 있잖아요. 그죠? 학생 비자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I-20만 있으면 되잖아요. I-20 하나 위조해 가지고 아니면 I-20 하나 어디서 가져오든가 소셜 시큐리티 뭐 하나 가져온다 해 가지고 그 원 피스 오브 인포메이션을 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많은 크레딧을 올려서 이제 버스트 아웃 이제 돈을 이제 빼는 거죠.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버스트 아웃 example 같은 경우는 뭐 내가 5만 불 크레딧이 생겼었을 때 그러면은 만 불짜리 그 기프트 카드를 일단은 뭐 하여튼 몇 개씩 사가지고 5만 불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러 10만 불을 페이를 합니다. 10만 불을 일단은 페이를 하면 포스팅 페이먼이 되죠. 그러면 그게 보통 3일이 걸려요. 그 클리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넣는 대신에 크레딧은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15만 불을 캐시아웃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범죄자들이 많은 이렇게 아이디 도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데이터 브리치 보면은 뭐 상당히 많죠. 이건 뭐 큰 케이스들인데 여기 뭐 에콰픽스도 들어보셨을 거고 베테랑 어페어, 페이스북 뭐 들어보셨죠, 그죠? 야후, 캐피털 원, 메리앗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2006년도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최근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2006년도 꽤 지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다 도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그건 간단합니다. 다크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뭐 구글, 야후, 뭐 빙 이런 거 쓰는 거는 이제 인덱스 웹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서피스 웹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실 트랙이 다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보여지는 그 웹 서피스 같은 경우는 10%고요. 전체 인터넷 컨테넌트의 90%는 우리가 딥웹이라고 얘기합니다. 딥웹은 어떻게 보면 인덱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랙이 불가능하죠. 그 누가 그럼 딥웹을 쓰느냐? 뭐 저같이 리서처 이제 뭐 공부를 하는 분들 아니면은 뭐 파이낸셜 뭐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셔야 되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트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거죠. 가버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크웹이죠. 다크웹이 여기 보면은 5%라고 돼요. less than 5%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인데 거기서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크웹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신분 도용이 된 것,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있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자세합니다. 그죠? 여기 뭐 언제 expire 되고 위치가 어디고 뭐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Tor, 또 Onion Relay라는 건데 지금 여기 뭐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크웹을, 그러니까 딥웹을 쓰기 위한 사실 클라이언트죠. 근데 이 딥웹을 쓰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크웹도 서치 엔진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오니언 릴레이, 이거는 뭐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뭐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3세대, 그 양파, 오니언이죠, 그죠? 라우팅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3계층으로 된 암호화를 이용해가지고 3계층 라우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경찰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범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크웹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오니언 릴레이를, 제가 지금 깔고 이거 돌리는데 또 브라우저 보이시죠? 또는 쓰셔도 됩니다. 이게 일리걸이 아니고 걱정하시지 말고 만약 인포메이션 내가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그냥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Explore Privatel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덕고는 뭐냐 하면은 덕덕고 서치 엔진이니까 VPN, 그러니까 Virtual Private Network. 그래서 이것도 트래킹이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여기서도 그냥 뭐 만약에 제가 구글을 치고 싶으면은 뭐 구글 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좀 속도가 조금 늦죠. 그거 빼고는 일단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니까 뭐 똑같이 그냥 웹 브라우저처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일반 웹사이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크웹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서치 엔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뭐 좀 좋아하는 다크웹 서치 엔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웹으로 딱 들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무슨 .com, .org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알파뉴메릭으로 돼 있죠. 그리고 .on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게 웹 애드레스가 틀리죠, 그죠? 좀 틀리고 그 쓰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크레딧 카드 한번 쳐볼까요? 크레딧 카드. 지금 우리가 다크웹 안으로 왔어요. 이거 서치를 하면 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자. 뭐 많은데, 뭘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서치.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팅을 하죠. 그 히든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또 들어오니까 많네요. 뭘 많이 팔고 있죠, 이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죠. 뭐 하나 찍어가지고, 뭐 이거 랜덤, 뭐 클론 카드, 뭐 클론 카드가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또 나라별로 되어 있네요. 그죠? 미국에 있으니까 자, USA. 그럼 여기서 이제 찍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런스가 나오죠. 뭐 5,390불짜리도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건 아까 거하고 핀 넘버를 주네요. 그죠? 이거 되게 좋네요. 핀 넘버 그냥 캐시아웃 하면 되는 거죠. 가격을 보면 여기 보시면 B라고 돼 있죠.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프라이스죠. 비트코인이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한 11,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34면은 뭐 한 320불? 330불 정도 해서 뭐 1,800불 정도 사는 거면 괜찮네요. 그죠? 그래 좀 비싼 것 같은데 아까 거는 보니까 한 3, 40불이면 사는 것 같은데 에버리지로 하면 한 40불, 50불 정도면은 카드 좋은 걸로 하나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그죠? 0.1이니까 뭐 한 1,000불 조금 넘게 주면 5,300불짜리 카드를 쓰실 수가 있네요. 뭐 좋은 거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핀이 있어서 그냥 캐시 그냥 바로 아웃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농담이고요. 절대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되겠죠. 다 일리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저희 인포메이션들이 여기 다 돌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보면 다크웹 안에 뭐 크레딧 카드만 있냐? 뭐 사실 제일 많은 게 드럭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모든 종류의 마약이 다 있고요. 마약이 가장 큰 문제고 실크로드 케이스 2013년도 거기 정말 컸던
드럭 마켓, 온라인 드럭 마켓으로 뭐 지금 저희들 레이드를 했는데도 지금 또 생기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드럭 그리고 프리스크립션 드럭도 문제가 많고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또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페이크 머니, 이북, 크레딧 카드, 뭐 페이크 아이디, 뭐 제가 말씀드린 뭐 해킹 서비스, 어세시네이션 서비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리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다크웹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아까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비트코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불을 벌일 수 있는 그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디지털 토큰 소유권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 작업을 해서 이렇게 뭐 회계 시스템을 여는 거, 뭐 장부를 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적으로 다 돈을 통제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통제하는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페이먼 하고 다르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P2P,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뭐 정부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와이어 트랜스퍼 할 때 돈 같은 전혀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서 거래 처리를 돕는 그런 사용자에게 발행이 됩니다. 그거 보고 이제 저희들이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자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쪽에서 이제 거래를 확인하고 그 기록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 특수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컴퓨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엄청 파워가 좋은 그런 컴퓨터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그런 뭐 방식이죠.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2100만 비트코인만 존재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채굴 보상도 줄겠죠.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공급인데 또 근데 희소성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생성하는 게 꼭 이게 보면은 그 디지털 금 있죠, 그죠?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도 하죠. 디지털 골드를 생성하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나온 크립토 커런시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가치가 더 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 근데 불행히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다 보면 트래킹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용의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니 라운드링에 이제 크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모든 불법에 했을 때 페이먼을 비트코인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로인포스먼트 입장에서는. 다양한 크립토 커런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골드, 그리고 이제 이테리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테리움 같은 거 이제 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좀 라이트코인 그런 좀 싼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네로라는 또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유행을 하고 있고 해커들한테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브라,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다가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좀 볼만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랜섬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랜섬웨어가 뭐냐?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 및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값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사용자 장치 액세스를 거부하는 그런 멜웨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랜섬웨어는 뭐 이렇게 컴퓨터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암호화할 수가 있어서 연결된 다 이렇게 공유된 컴퓨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지금 요즘 생명인데 모든 데이터가 인크립션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지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뭐 크립토 락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랜섬웨어라는 게 이렇게 액티베이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워로 넘어가고 그래도 제일 컸던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워너크라이인 것 같습니다. 아시죠? 워너크라이. 결국 누가 했는지 아시죠? 북에서 했죠. 레저러스, 그 소니 핵, 뭐 벵글라데시 하이스트 그 유명한 해킹 그룹입니다. 그 친구들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5월 12일 201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윈도우 XP하고 윈도우 7 거기에서 vulnerability인데 사실은 뭐 심플한 vulnerability예요. 그러니까 패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패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3일 동안에 거의 150개국 이상 300,000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던 큰 케이스였습니다. 또 워너크라이는 그러니까 병원, 교통 시스템, 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뭐 비즈니스 사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경우를 겪으셨죠. 지금 그래서 보면 통계를 보면은 이게 믿겨지지 않는 통계죠. 내년만 돼도 시큐리티 벤처에서 예측하는 것이 랜섬웨어만 해도 6조 원 달러, 6조 달러. 이거 6 트릴리언이 진짜 어메이징한 금액인데, 머니터리 론스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관이 뭐 이렇게 통계를 낼 때 그냥 내지는 않았을 거고, 다양한 베리어블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고도 리포트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단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최근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있는 거 나야나 아주 유명한 웹 호스팅 컴퍼니죠. 한국 코리안 웹 호스팅 컴퍼니인데 결국 랜섬페이 했죠, 그죠? 1.14 밀리언 달러 엄청 크죠. 아틀란타 시티 시티 페이합니다. 그리고 뭐 유랄러지, 뭐 메디컬, 플로리다 시티, 사실 여기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뭐 베드포 시티, 어떻게 보면 되게 시티 가버먼, 뭐 경찰, 뭐 빅틈이 안 된 사람들이 없죠. 금액도 점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랜섬웨어 걸리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마감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이제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감일이 지나면은 몸값이 증가하죠. 보통 뭐 한 600불 정도, 500, 600 시작하다가 요건 옛날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비싸고. 근데 일단은 무조건 더블로 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참 이게 고맙게도 인스트럭션을 자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다크넷에서 요 몸값 좀 지불분해 주시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또 빅틈이 된 사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또 오니언 릴레이를 들어가가지고 그 페이를 하고 다시 오면은 이제 코드를 주죠. 인크립션 코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말 간단한 제 연구한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들이 랜섬웨어 어택을 받은 케이스를 제가 한번 모아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한번 트렌드를 보죠. 그러니까 뭐 2003년 IC3 리포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이버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2003년도부터 어떻게 활성화됐고요. 그러니까 뭐 별 패턴이 잘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컨텐츠 어나리시스를 해서 뭐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글자가 나오면 중요성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메일 같은 게 좀 커집니다. 인포메이션이 커 있고 2012년도 그러면 한번 좀 점프를 더 해볼까요? 2015년도 가니까 다시 이메일이 엄청 커지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BE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프로드죠. 그러니까 피싱이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내가 오늘 출장 가니까 요번에 돈 거래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이때 좀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이메일이 왔어요. 돈 이제 이쪽으로 해서 보내면 돼. 그래서 직원은 그냥 보내죠. 회장님, 뭐 사장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니까 이메일로 그랬어요. 원래 또 딜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보냈는데 그 돈이 해커 어카운트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커들이 어떻게 이메일을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똑똑한 해커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장님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때 맞춰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을 또 식별하려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365 이메일 보면 얼굴도 뜨잖아요. 그죠?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문제가 많죠. 이메일을 통해서.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내가 빅틈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 그러니까 제가 요때 연구를 여름에 빨리 끝내야 돼서 그냥 더 못 모았고요. 근데 케이스는 훨씬 많죠. 이것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주들을 보시면, 메인도 있죠. 그죠? 메인이 좀 이게 케이스가 많이, 다 경찰들이죠. 그 메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메인은 이렇게 좀 케이스가 많지? 6개 경찰서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당했지? 되게 심플합니다. 그 메인 계신 서장님들께서 이제 돈을 좀 세이브를 하시려고 쉐어 네트워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경찰서끼리 모아가지고. 그래서 랜섬웨어 하나 딱 맞으면 그 6개 경찰서가 한 번에 다 데이터 인크립션이 되어버렸죠. 뭐 굳이 좋은 게 있다면 랜섬을 냈었을 때 돈을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거 6등분했으니까 그거 빼고는 데이터가 다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나서 돈 내고 나서 다시 받고 또 어택 당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빈번하게 어택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사추세츠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있는 보스턴, 여기 매사추세츠에서도 지금 어택이 많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을 보자면, 그 당시에는 랜섬 어마운트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에버리지 계산하니까 한 415불, 아주 이제 작은 어마운트인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85% 그러니까 웬만한 경찰서들은 그냥 돈을 다 냈죠. 돈을 내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케이스가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인데 이제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알라바마 이제 경찰, 이제 알라바마 경찰 쪽에서는 돈을 안 냈죠. 근데 백업도 안 해놓고 돈을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지금도 데이터 복구하느라 아주 고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백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뉴햄셔 폴리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백업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어떻게 보면 타겟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 있죠. 폴리스 디파트먼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폴리스가 있고 이제 큰 폴리스가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큰 거 할수록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76불, 77불 정도 더 요구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공부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띠얼인데, 뭐 숫자 많다고 이렇게 걱정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만든, 프로포즈한 띠얼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동그라미 있는 오렌지 색깔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 라이프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화기,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서핑한 그런 비헤이비어들을 제가 한번 다 모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가디언십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온라인 라이프스타일이 만약에 안 좋은 온라인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크라임, 그러니까 해킹 이런 거에 당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이제 이걸 강화시키면은 당연히 빅틈이 될 수 있는 거는 적어진다. 뭐 당연하죠. 휴먼 에러 아니면은 시큐리티 에러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이버 범죄 상황들이.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매저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갈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베라베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라이프스타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좋은 온라인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경찰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이 케이스를 쭉 보면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 보면 전부 다 92.3% 이메일, 그죠? 이메일을 열어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팩스 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페어 피싱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케이스까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주세요. 그럼 그거 열면 이제 빅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캐퍼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백업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를 쓰시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엔타이바이러스, 파이어월, 엔타이 스파이웨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회사가 좀 큰 사이즈라면은 그러니까 엔타이 키로그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인크립션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인크립션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인플로이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세스하는 그런 이제 뭐 디지털 시그너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세스하는 그런 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세스먼트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백업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것도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뭐 클라우드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 구글 클라우드 있잖아요. 또 구글 드라이브 뭐 그런 거 그냥 해서라도 백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은 정보 보안에 관한 이렇게 일반 지식하고 이제 사이버 범죄를 피하기 위한 유용 팁 이런 것도 다뤄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개인에게 온라인 위험 감수 행동을 경고하고 하여튼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셜 미디어 어떻게 매니지 하시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패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메일 이걸 가려서 열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갔죠. 이게 똑같은 답인데 아까 이렇게 서머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롱 패스워드 몇 자? 예, 12자 이상입니다. 그 잊지 마시고요. 백업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정답이니까 항상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예, 전화기 포함합니다. 항상 경계하시고, be vigilant, 그죠? 그리고 항상 의심하시고, be skeptical. 그리고 안전을 꼭 생각하십시오. be safe. 예,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질문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 들어온 게 여러 웹사이트 혹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겸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니 비번을 저희 부족한 메모리로 다 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을 해두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뭔가 불안하네요. 예, 불안하셔야 되겠죠. 크롬 브라우저에는 절대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지금 또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어카운트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패스워드를 다 똑같은 걸 쓰기도 하고 제가 또 머리가 그 정도로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저도 또 기계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만 몇 불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인크립션,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 제너레이터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에다 해놓고 저장해 놓으시고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해킹 당한다. 그럼 큰일 나겠죠. 이제 그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MIT나 여기 하버드에서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미래에는 어떤 패스워드를 쓸까? 그 무의식을 이용한 그런 패스워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만 기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를 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어떤 무브먼이 있겠죠. 그것들을 인식을 시켜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그걸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퀀텀 피직스 이런 쪽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건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브라우저에 심어 놓으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정말 위험하고. 그래서 그 캐시를 좀 클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캐시 클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면은 일단 다 클린할 수 있거든요. 누르면. 또 그거 다 없애면은 좀 컴퓨터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나 많은 패스워드를 쓰시게 되면은 앱 같은 거 하나를 구입하셔서 쓰는 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레코멘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즘 윈도우에서도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따로 시큐리티 시스템을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일단은 그냥 윈도우는 아니고 윈도우 10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0 이전에는 그 이제 자체 시큐리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윈도우 10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디펜더라는 게 이제 나왔죠, 그죠? 근데 저도 그거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딴 그 사이버 보안 회사를 좀 위협할 정도로 좀 괜찮지 않나? 그 웬만한 거 좀 잘 잡아내고, 그러니까 미니멀은 갖춘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10을 쓰실 경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소심해서 항상 엑스트라 프로텍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엔타이 스파이웨어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간단하게라도 제가 상업 그런 건 없고요. 교육자니까. 놀턴은 쓰시지 마시고요. 예, 놀턴 많이 쓰시죠, 그죠? 놀턴을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그 좀 헤비해요. 이게 그 시큐어리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좀 용량도 많고 헤비하고 기능성도 떨어지고 벌써 해커들이 하도 많이 페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성 코드 같은 것도 많고요. 특히 공짜라고 있는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항상 공짜 보면 노턴이 있습니다. 그죠? 노턴들은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뭐 저희들이 어떻게 러시아 제품들을 많이 쓰는 캐스퍼스키 뭐 이런 거 썼었는데 이제 그 걔네들이 모니터를 한다 해서 이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제품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미국에서 못 쓰게 돼 있고요, 지금. 그나마 뭐 간단하게 뭐 맥카피 정도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그냥 컴퓨터 랩탑들은 다 보호가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로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키로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크립션 가장 중요하고 인크립션의 기본 인크립션은 뭐냐면 해커들이 만약에 인포메이션을 하러 이제 컴퓨터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모두 빼내가면은 정보가 인크립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빼내갈 수 있어도. 이제 그건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니까 요즘 이제 뭐 PGP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요즘은. 워낙 테크놀로지가 좋고 저렴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드로 고객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고 리펀을 달라고 합니다. 고객은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하고 돈을 낸 사람을 리펀해달라고 하는데 고객은 아직도 낼 돈이 있고 모르는 사람을 리펀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리펀드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 금액을, 그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카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리펀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드려야 일단은 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뭐 빅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업체에서 빅텀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처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환불해놔. 아니, 어떤 경우는 아이템을 보내줬는데도 못 받았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포링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가셔가지고 일단 리포트를 하세요. 리포트를 하셔서 첫 번째는 본인이 아닌데 그거를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본인이 뭐 자기 이름도 아닌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믿고 그 자체가 아이디 탭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리포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 금액이 큰 거를 얘기하신다면, 뭐 작은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큰 금액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뭔가 조금 피시하네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컨슈머 같은 경우는 내가 물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품을 다 보내고 다 했는데 나 못 받았다 돈 내놔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힘든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쉬핑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쪽도 이제 컴플레인을 하면 거기서 트래킹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이 방금 답변 주신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자이신데 찰지백건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찰지백건이 뭐냐면은 물건을 배송했는데 고객이 받아놓고 안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건데 지금 질문 주신 게 크레딧 카드 업체나 페이팔 프로세싱 컴퍼니 등 클레임을 걸었지만 항상 결과는 물건은 보냈고 돈도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클레임을 해야 저희가 승소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찰지백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클레임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레임을 일단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그 경찰이나 로엔포스먼트 쪽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보죠. 금액, 그러니까 금액 손실이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 frequency예요. 이게 frequency가 너무 많다는 것은 또 피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트래킹을 하는 게 물품을 보냈는데 거기가 또 한 지역이에요. 희한하게 그 지역들이 모여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미널 그룹 요즘 그룹으로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 자체가 아니면은 그 크리미널 타겟 지역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게 사이버랑 피지컬 범죄가 이렇게 합쳐지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디 도용 같은 거 해서 인포메이션 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슨 물품이 거기 도착하는지 알고 일부러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그 프리퀀시가 많은 경우 경찰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이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버 범죄 쪽에서는 피해자가 항상 증거 자료를 대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저희들이 경찰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프로바블 코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그리고 이게 횟수가 많은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파일링 하는 곳에다가 파일링을 하시면 좋죠.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게 참 힘든 케이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방법이. 네. 다음 질문은 나의 회사 데이터가 해킹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컴퓨터 엔지니어에 계신 분도 일을 하시는 분이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안 업체에서 하는 일이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어세스먼트를 하면 이제 툴이 있죠. 이제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회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쫙 훑어보고 이제 스캐닝을 하죠. 그러니까 폴 스캐닝부터 쫙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해킹이 된 경우에는 이제 포트가 열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누가 열어놓은 거죠.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백도어를 만들어 놨다든가 뭐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든가 그런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업체들은 매번 보안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안 에이전시가 그 회사 안에 있죠 전부 다. 그래서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뭐 매달마다 그런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너빌리를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막을 거 막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들 이렇게 쳐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 볼너빌리티 어세스먼트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치셔서 하면 많은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 구조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쪽을 좀 아신다 하면은 이제 툴을 좀 쓰셔가지고 자체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셔도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회사가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매달은 아니라도 쿼럴리 그죠? 한 4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어세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질문으로는 크레딧 리포트 중에 다크웹 알럿의 compromise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exposed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툴이 많죠, 그죠? 요즘 툴이 많아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이제 그 쉐어가 다크웹까지 이제 관계에 나오죠, 그죠? 그게 제가 말했던 어떻게 보면 여기 크롤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해서 다크웹에서도 일단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월드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인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거기 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이름이 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러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메일 그죠? 특별한 이메일이 다크웹에 있다. 그거는 일단 좀 심각하죠. 그거는 바꿔야 되겠죠, 이메일을. 저 같으면 지울 것 같습니다. 지우고 새로 계정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기본 체크업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피스 웹에 우리 회사가 뭐 어떤 인포메이션이 또 있는지, 그리고 다크 웹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또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고객 자료 백업 시스템을 찾고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제가 뭐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중소회사 정도면은 그래도 일단 클라우드 백업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백업은 그 클라우드 옵션이 많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단 무조건 클라우드 백업은 전 강추입니다.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뭐 엑스터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시고요. 그러니까 혹시 랜섬웨어 이런 것도 걱정하셔야 되니까 정말 힘들지만 페이퍼 프린트 해가지고 그 하드 카피까지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백업입니다. 무조건 하시는 걸로.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가 잘 돼 있어요. 클라우드 백업이 잘 돼 있어서, 꼭, 하나만큼 좋은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안티바이러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알약을 주위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알약 쓰시죠. 그죠? 알약 쓰시는데, 저는 알약 쓰니까 제 거랑 컨플릭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또 뭐 알약이 한국에서는 또 잘 이렇게 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사이버 크라임이라는 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죠? 트랜스내셔널 한 거지만 지역적인 특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약은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바이러스에 좀 그쪽에 뭐 좀 더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는 또 이쪽 거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알약은 제 경험으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알약으로 바이러스를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Be skeptical. 그러니까 좀 의심하시고 믿지 말. 그러니까 일단 뭐 공짜는 제가 일단 안 믿어요. 일단 공짜하면은 일단 사이버에서 공짜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공짜라고 하죠, 그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공짜의 대가는 뭐냐면 저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르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예, 그거 벌써 페이하신 거예요. 개인정보 주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 안 합니다 눌러봤어요. 몇 번. 안 주더라고요. 공짜를. 그게 인터넷 세상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항상 보시고 페이를 하시고 그냥 프라이버시 유지하시고 인포메이션들 이렇게 잘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티바이러스와 다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도 질문드렸거든요. 엔타이바이러스랑 다른 똑같은 엔타이바이러스 얘기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파이어월하고 뭐 이런 걸 그러신 거예요. 얘기하시나요? 다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뭐 디펜더 정도는 그냥 베이직으로 까시는 게 좋고요. 뭐 일단 윈도우 10은 다 깔려 있는 거니까. 보통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옛날에는 구입을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 옛날에 파이어월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린 맥카피나 뭐 좀 기본적인 이런 거 그걸 사셔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개인 뭐 랩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 보안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인크립션이나 이런 건 또 다릅니다. 그죠? 그런 건 따로 퍼처스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엔타이바이러스, 파이어월, 엔타이 스파이어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그게 콤보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 잘 사시고 나머지 엑스트라 제가 말씀드렸던 뭐 키라거라든가 인크립션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주신 질문은 제가 다 질문 드렸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오늘 예상된 시간보다 상당히 조금, 넘어갈 정도로 참 열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오늘 강의하신 동영상과 발표 자료는 저희 총영상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올릴 예정이라 주위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은 보시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네 번째 차례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잡코리아 USA에서 요새 구인 구직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 대표께서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애나 카운슬러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지금 질문 못 드렸던 부분이 있으셨으면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따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마지막 네 번째 세미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